자, 이제 긍정의 훈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막 바쁘게 달려오긴 했는데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쉬운 것도 되게 많네요. 긍정의 훈육은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패해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기법을 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여러분의 생각에 나는 우리 아이를 존중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가르침의 훈육을 할 거야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긍정의 훈육을 시작하신 것이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이야기들 중에서 빠진 부분들 몇 가지만 더 짚어보고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거는 이런 상호 존중법의 또 다른 제안법으로 가족회의라는 자녀의 세계에서 협력하기의 단계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3강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실수 행동에서 우리가 실수의 결과물보다는 문제가 상황이 됐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라는 것을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들러의 심리학 중에서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일어난 문제를 사실 문제는 결과잖아요. 과거의 결과로 이거에 대해서 끙끙대고 이 결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잘 될 것,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 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걸 말해요. 그걸 해결에 집중하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틀렸던 것 같은데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3마리가 있습니다. 이 동화인데요. 이 3마리가 재밌게 놀다가 저 멀리 젖소들이 갓 짜놓은 우유통을 발견하고 다 같이 넘어갔어요. 우유통에서 신나게 헤엄치면서 우유를 막 맛있게 먹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컷 먹었고 실컷 놀았으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우유통 안에 점프를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높아서 점프를 시도했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림 속에서 보면 2마리는 지금 그 안에서 어때요? 눈 감고 있지요. 나는 안 돼. 더 이상 열심히 해봤지만 저 벽은 너무 높아. 우린 이러다 죽는 거야. 우유 먹다 죽게 생겼어. 이러면서 포기한 2마리의 개구리고요. 한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우유 안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헤엄을 쳤어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3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는 그 발버둥을 통해서 치즈로 굳었대요, 우유가. 그래서 그 굳어진 우유를 점프해서 탈출하게 된 3번째 개구리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게 문제만 바라보면 아이고 어른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어오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상황에서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해결책에 집중하는 선택을 우리가 계속 해보면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훈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1, 2, 3강에서 계속 얘기해줬던 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결심하셨죠? 긍정의 훈육을 시작하기로. 그럼 긍정의 훈육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소 8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긍정의 훈육의 철학이고 시발점은 상호 존중이에요. 나와 내 아이가 서로 분명히 힘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아이를 인격체로 대한다는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내 아이에게 하는 말투와 태도는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와 내 아이가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인격체로서의 존중함은 유지시켜주는 마음을 갖고 훈육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2번째는
행동 위에 숨은 믿음을 이해하자라는 게 아이가 보여지는 모든 우리가 보았을 때 문제 행동이고 실수 행동이고 고치고 싶은 훈육의 상황일 때라도 왜 이런 실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어긋난 목표를 찾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 행동 뒤에 반드시 바라는 열망이 있어요. 친구의 장난감을 뺏어오기 위해서 악물었던 것들의 열망은 마음은 내 장난감을 계속 내가 갖고 싶었던 마음이거든요. 그 열망을 찾아서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물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상호 존중이나 믿음을 아이가 그 행동에 이 어떠한 문제 행동에도 반드시 갖고 있는 선한 의도가 어긋난 목표지만 갖고 있는 열망이 있다라는 걸 알아줘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믿음을 하나를 더 이해하려는 모든 대화는 폭력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의사소통.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어머니들 잘 알고 있는 나 메시지. 네,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해서 사실을 묘사해주고 그런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그 표현에 대해서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요청. 사실, 감정, 요청의 단계로 말하는 걸 나 메시지라 그래요. 너가 아침을 먹지 않아서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가면 엄마는 속상해. 네가 건강하지 않을까 봐 걱정돼. 조금만 더 먹도록 노력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 사실 아이가 하는 모든 문제 행동의 사실을 그냥 비디오를 보는 옆집 아이를 보듯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기 사실의 단계라고 하거든요. 사실 행동을 짚어주고 거기에 따른 나의 감정, 너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너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해 명령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제안을 주는 걸 말해요. 자, 이런 네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실수 행동은 사실은 그 발달 과업에 맞는 활동들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거짓말하기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만 4세에서 5세 사이 되면 거짓말이라는 걸 시도하거든요. 그 거짓말이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빠른 아이들이 먼저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냥 이 상황을 조금 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의도고 성인들의 거짓말과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도덕적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해? 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시도하는 그 거짓말의 상황을 미리 얘가 발달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아동의 발달을 이해한다면 비난하거나 꾸지름하기보다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짓말일 때에도 언제든지 엄마한테 다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거짓말 누가 했니를 따져 묻다가 관계도 깨지고 정말 그거 알았다고 해서 억지로 그 아이의 거짓말을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퀘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요청하기나 선택지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나중에 현장에 있을 때 다시 얘기할게요.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훈육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정직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이 상황 지금 훈육하는 이 상황에서 아이가 친구와의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훈육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훈육하셔야 되는 것. 그다음 처벌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고 격려와 칭찬하기를 사용하되 격려와 칭찬은 다른 거예요. 칭찬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치하하는 거라고 한다면 격려하기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언어적 지지예요. 그래서 격려는 칭찬은 사실은 결과에 칭찬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부모한테 많이 오지만 격려는 아이 스스로의 결과와 과정을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를 같이 사용하시되 칭찬보다는 사실은 격려하기가 훨씬 더 많이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삶의 기술을 습득하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지면 행동이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훈육을 무조건 엄하고 엄한 분위기의 단호함보다는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양치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를 매일 근엄하고 단호함으로 지도하기보단 뭐 치카할 수 있는 재밌는 놀이 있잖아요. 뭐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이런 노래를 하면서 간다거나 장난감 정리하자는데 정리를 안 하는 아이들한테 무서운 정리괴물이 나타나려고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가볍고 유머로서 활용해서 지도를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그 즐거움에 또 행동을 수정을 해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교육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 문제를 끌어들여서 협력하기의 단계, 이 문제에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끌 수 있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지 되고, 이 문제가 엄마한테는 문제지만 아이가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아이한테 문제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는지, 친구를 때리는 게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지, 불편해야 되는데 안 느낀다면 왜 그러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인식을 했는지를 나와 부모님이랑 이 불편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관계를 유지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때렸음에도 엄마에게 와서 엄마 동생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었어요 라고 엄마한테 혼날 건 알지만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지만 말할 수 있는 관계를 더 잘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함께 해결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이제 동생이 스케치북을 그리고 있었는데 언니가 같이 그리려고 하다가 내 거야 내가 그릴 거야 하다가 찢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보복한다고 그 언니가 동생이 그렸던 그림에다 막 낙서하는 걸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해결책을 앉혀놓고 엄마가 심판관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다 같이 앉아서 이 상황을 같이 회의를 하듯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상호작용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선택지를 스스로 하게 해줍니다. 자기가 선택한 문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이 관계에서 내가 나쁜 아이야 라고 거절되는 게 아니라 소속감을 유지하면서 선택을 주어졌을 때 이 소속감을 유지하는 상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했을 때 자기에게 갖는 유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기가 괜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자꾸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문제를 같이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가족회의를 제안을 하는데요. 가족회의는 영아 아이들도 할 수 있지만 영아 아이들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아침에 깨울 때 1번, 2번, 3번으로 아침 먹을 메뉴를 고르게 해줬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때는 좀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도 그걸 계속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깨우면 엄마 1번, 2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큰아이는 뭐 1번 김치볶음밥, 2번 누룽지, 3번 가고, 둘째 아이는 먹는 게 달라요. 1번 시리얼, 2번 개치토, 3번 이렇게 불러주면 아이가 내가 선택한 음식이 말했더니 그 음식이 나왔고 내가 선택한 음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먹고 가거든요. 네. 아침에 음식 갖고 싸우지 않고 너는 왜 이거 먹어 저거가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집에서 안전한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거절당하지 않는 경험들을 작은 거지만 실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신발 신을래? 이 신발 신을래?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에 영아들은 그 정도로 시도할 수 있다면 이제 유치 단계부터는 가족회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저희도 저희 막내가 5살 때부터 이제 가족회의를 같이 했는데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최근에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설거지하기가 너무 싫어서 매일 아빠한테 설거지 미루고 아빠는 퇴근하고 오면 힘들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서 제가 가족회의에 제 문제를 냈지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왜 힘든지 얘기하고 아이들도 제 편이 되어줘서 식기세척기를 샀습니다. 이렇게 가족회의는 작은 의사결정이지만 내 목소리를 내는 것, 내가 이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존재감을 소중하다는 걸 느껴가면서 그리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더 좋은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제안하기는 너무 자주는 필요 없지만 약속된 시간, 우리 언제 이번 주에 가족회의 하자라고 누군가 안건을 낸 다음에 몇 시에 할 건지 저는 주로 알람을 맞추고요. 한 달의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많이 하는데요. 가족회의 시간을 정하고 이제 6년 정도 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스스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은 주로 저나 아빠가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의장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록도 하고 해서 각각의 가족의 문제들을 기록해 놓는데요. 최근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둘째 아이가 나는 막내이기 때문에 신발 정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큰아이가 신발 정리를 나눠서 하자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가족회의를 열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회의는 누구나 문제를 제안할 수 있고요. 그러나 회의는 언제나 시작할 때 샌드위치 칭찬이라고 합니다. 두세 가지 칭찬과 감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제안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의가 끝나면 항상 패밀리 데이라고 해서 패밀리 타임으로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가족이 함께 산책을 간다거나 해서 가족회의 시간이 즐거운 가족의 시간이 되어서 더 유대감을 갖고 친밀함을 가져서 내가 마음이 좋으면 행동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문제 행동들이 가족의 친밀한 회의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가벼워지고 해결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족회의 시간에 훈계하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시답지 않은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그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하더라도 우선은 다 듣고 수용해 주셔야지 되고요. 통제된 몇 시까지 끝내야 돼 빨리 해 이런 주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족회의 시간을 이끌려고 자기가 주도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나눠 가지셔야지 되고 또한 실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 가족회의 시간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지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어떻게 제가 뭐 아이가 매일 코로나 때 기간도 매일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러면 시간표를 짜겠다 얘기하고 자기네들 시간표를 그렸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피아노 시간인데 지금 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얻는 시간이지 지적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지 되고 마지막 가족회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가치, 존중하는 가치,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그거를 기술로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평등한 관계에서 민주적인 양육 방식으로 가족회의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더 많지만 짧은 강의 안에 다 놓다 보니까 많이 못 나왔고요. 이제 이 강의 다 들으시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훈육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문제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다음에 갖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보다 더 괜찮은, 더 좋은 엄마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